네, 2주에 한 번 월요일 보내드리는 월요일의 플랜 B 코너. 우리 사회 주요 이슈들 좀 진보적인 또 젊은 정당의 입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얻어보자 하는 플랜 B 시간입니다.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위원장, 미래당의 김소희 공동대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안녕하지 않은 날 같지만 네, 국회에서 오늘 하루 종일 있으면서 난리통 속에 있었습니다. 신지혜 위원장이 몇 살이에요? 지금 한국 나이로는 30이고요. 만으로는 29입니다. 김소희 공동대표는? 저는 37이고 만으로 35? 네. 나이부터 까고 시작하는. 너무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네. MC 선생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비밀이에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걸. 한방 맞은 것 같아요. 아니, 두 분의 나이를 물어본 이유가 오늘의 주제가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 34살, 오스트리아의 쿠르츠 전 총리 33살, 곧 또 다시 총리 된대요. 네. 네, 이 산나 총리가 85년생이어가지고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그죠? 네, 세계 최연소 총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엄청난 이력이죠.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풍경을 생각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산나마린 씨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임명이 되자마자 내각을 꾸렸다고 해요. 근데 보통 유럽에서는 남녀동수 내각이 요새 뭐 문화적으로 자리가 잡고 있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프랑스의 마크롱이나 캐나다의 트린도나 뭐 아니면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을 보면 남녀동수 내각을 선언하고, 그러니까 장관직이 있으면 10개의 장관직이 있으면 5개는 남성에게, 5개는 여성에게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핀란드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뛰어넘었어요. 19개의 장관직 중에 12개를 여성에게 줬습니다. 예. 엄청난 미래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다 따라갈 미래의 정치를 핀란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각 구성에서 그 요직인 재무, 내무, 교육에서 요직은 30대로 배치했고 가장 나이 많은 60대가 3명이 불과해서 우리나라 장관 평균 나이가 60.6세인데 예. 굉장히 차이가 나죠. 핀란드의 이런 일들은 새로운 일도 아니래요. 네, 그렇죠. 핀란드 일상입니다. 현재 주요 정당의 대표가 다 30대래요. 심지어 여성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여성 총리가 두 번 정도 탄생한 이력도 있고요. 그 여성 총리 모두 다 젊은 여성들이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한국도 갈 길이 멀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국회의 모습은 지금 여기 저희 시사기 녹색당 신지위원장이나 저 이런 모습이 일상적인 신기한 모습이 아닌 게 의원의 절반이 신지혜, 김소희 두 분 같으신 분들인 거죠. 네, 그리고 또 당대표들도 30대 초반인 그러니까. 대표들도 많고요. 아니, 근데 이것도 핀란드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네, 뭐 프랑스 마크롱 총리도 30대에 취임했고, 또 뉴질랜드 그 총리도 30대라고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젊은 리더로 변해가는 것이 정치의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주 하원 의원으로 최연소 의원이 탄생했거든요. 몇 살인 것 같으세요, 정관영 선생님? 모르겠어요. 19살입니다. 19살이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주 하원 의원? 네, 주 하원 의원으로. 그 역대 최연소였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뉴질랜드 녹색당에 크게 화제가 됐었던 클로에 스와브릭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거든요. 이분도 20대 초반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근데 전 세계 셀럽이 됐습니다. 뉴질랜드 의회에서 탄소 입법 관련해서 막 말다툼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청년 정치인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우리 뉴질랜드의 평균 연령이, 국회의원 연령이 49살이라 다들 꼰대여가지고 기후위기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유가 들리니까 우리 청년 정치인이 스와브릭이 오케이 부모 하면서 딱 넘겼어요. 그러니까 알겠어, 꼰대 그만 맞아요. 얘기해, 이렇게라고 얘기한 거죠. 그 뒤로 전 세계적으로 이 분이 글로벌 셀럽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한국의 청년 정치인이 1%도 없다는 게 야속할 따름입니다. 한국 국회 평균 나이가 55세 중년 남성이고, 거기다가 40대 미만이 지금 3명밖에 안 되니까 300명 중에 3명이면 1%. 정말 참담한 현실인데, 또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정말 뭐 유럽이나 선진국만 있는 일인가 싶은데,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청년부 장관이 22살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부 장관이니까 청년에게 주겠다는데, 그게 우리나라처럼 뭐 30대, 뭐 40대 그런 것도 아니고 20대 초반에 여성에게 줬거든요. 우리 아랍에미리트는 왕정 국가잖아요.
뭐 그런 데까지는 얘기하지 맙시다. 아니, 근데 그런 데까지도 이렇게 젊게 밟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고 싶습니다. 네, 1% 얘기를 잘 해주셔서 더 덧붙이고 싶은데 왜 민주주의 정치가 잘 안 되고 있다, 아마 세습 정치 되고 있다 하는 그 일본에서도 청년 정치인 비율이 8%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 147개국의 나라를 청년 정치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의 청년 정치인 비율이 가장 꼴찌로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국회를 그 난리통을 모든 국민들이 보셨을 텐데 왜 그렇게 짬짬이 국회 그다음에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정치를 하는가. 좀 미래를 바라보고 새롭게 혁신적으로 정치를 하고 싶은 청년 주역들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닌가요? 고개를 갸우뚱하시네요. 네, 저는 이게 단순히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무슨 언론이라든지 조직, 회사에서도 이게 남성이랑 그다음에 고령화되어 있는 게 되게 주된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려. 이게 저는 유교문화권에서 있었던 연공서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이가 우선되는 그때는 좋았는데 이게 점점 좀 사회의 부작용으로 되고 있지 않나? 근데 우선 생각됩니다. 그 핀란드, 뭐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30대의 젊은 층에서 총리까지 또 장관들도 다수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나름의 구조적 배경, 제도적 기반이 있잖아요. 네. 그걸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어떤 가장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게 청소년 당원 가입이에요. 핀란드 같은 경우도 15세부터 청소년 당원 가입이 되고 그다음에 또 큰 거는 핀란드에서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학교에서 그 대표를 뽑게 되면 이 친구들은 자동으로 그 소속돼 있는 지방자치정부의 의회로 소속이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위원회나 아동위원회. 그러니까 15세 미만은 아동위원회, 그다음에 고학년은 청소년위원회로 가서 자기들의 주요 아동이나 청소년의 정책 결정권이 있고 그 청소년 위원장은 공무원이 청소년 정책이나 이런 거 왔을 때 사인까지 직접 서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준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10대 문제 많지 않습니까? 스쿨 미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또 스쿨존 문제 같은 것을 학부모들이 외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자기들 안전과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정책 결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 네네. 저는 아동 정책 결정에 아동이 직접 참여. 저는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청소년이 당원 가입해서 그렇게 정당으로 해서 이렇게 가입을 되면은 이미 이 정당에는 되게 좋은 젊은 정치인 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전혀 부재되고 선거 때만 캠프 때로 인재를 영입하는 한마디로 캠프 당이 돼서 그 정당 내에 정말 엘리트 그 인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외부 영입하는 거죠. 청소년이 정당 가입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볼 수 있는 그 길이 가로막힌다는 걸 뜻하죠. 모든 건 다 해보면서 배우는 거고 책에서 배우는 것은 그냥 문자에만 그칩니다.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그게 굴러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청년들은 그거를 보지 못하죠. 성인이 될 때까지 정치를 겪어보지 못하니 입문도 늦게 시작하는 거겠죠. 이게 당원 가입이 15세 얘기했는데 물론 그러면 참정권 그다음에 피선거권 네. 이런 건 몇 살쯤 출마할 수 나이는 거의 똑같이 만 18세면 만 18세 이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권도 만 19세로 OECD 중에 제일 늦고 그다음에 출마할 수 나이도 만 25세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20대 초반에 그런 정치인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출마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 지난번 2016년도 총선 출마했었을 때 제 다른 20대 청년 후보가 있었는데 만 25세가 갓 넘었었어요. 근데 생일이 1월 1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선거날보다 생일이 좀 더 늦었으면 아예 출마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한 경우들을 보면 훨씬 더 나이가 좀 낮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총리가 여성이지 않았습니까? 여성 할당제 같은 경우가 여성의 정치 참여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1987년도에 남녀평등법을 제정을 하면서 국회 내에서 여성이 40%를 차지하도록 강제해놨어요. 그다음에 또 국회뿐만이 아니라 여성 임원 할당제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어서 기업에서도 상상하기 어렵죠. 기업에서도 여성이 40%를 차지하게끔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놨어요. 근데 한국은 여성 임원 비율이 3%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격차가 이 안에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핀란드가 유럽 최초의 여성 참정권을 줬는데 그게 112년 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선거했을 때 여성 의원 비율이 10%를 그때 넘었다고 해요. 112년 전에?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거의 뭐 수십 년 차이가 나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년 차이 나네요. 무슨 수십 년 차이입니까? 우리나라는 눈물 나네요. 17대에서야 겨우 10% 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아마 여러 역사적 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 여성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 맞아요. 운동들이 있었고 그 끝에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 언급한 핀란드나 오스트리아나 뉴질랜드나 이런 나라들이 선거제도는 네, 맞습니다. 지금 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아니요. 그 완전 비례대표제를 완전. 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비례율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병립형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고. 근데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한 정당들이 다당제 사회를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문턱이 낮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역구 기반 선거인데 핀란드는 그 전국을 13개로 나눠서 권역별 비례로 한다고 그래요. 권역별. 네.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도 지역구 선거 제도가 없어져야 되고 이제 의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 젊은 세대일수록 지역 기반의 생활 라이프를 갖고 있지가 않아요. 사실은 온라인으로 더 뭉치게 되고 의제 중심으로 돼서 그리고 국회 그 지역구 기반은 이제 지방의회에 넘겨주고 국회는 정말 나라를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는데 예. 네, 지역구 기반이다 보면 맨날 지역구 예산 퍼주기 바쁘고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도 무슨 방송에 한번 출연하셔서 자기 지역에 뭐 1,000억 끌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답답해요. 지금 자기 지역구 SOC 예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국회 개혁, 사회제도 개혁 이런 데 좀 더 앞장서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도 이번에 그 복지는 1조 줄이고 그다음에 지역구 SOC 기반은 9천억 늘려졌다. 저는 이게 내년 총선 작용도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는 뭐 비례대표 그것도 전체 의석의 한 6분의 1밖에 안 되는 네. 250에 50이니까 그죠? 네. 그 6분의 1마저도 또 100% 연동도 아니고 50%만. 근데 그 50%도 많다고 지금 또 조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네. 민주당이 또 여기서 이제 25% 반을 깎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동형 캡을 하자고 네, 상한제를 선거제도 개혁 두자고. 4+1 체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정말 네, 좀 주제에서 벗어났지만 저는 민주당이 아예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계속 후퇴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국면마다 계속해서 후퇴하는 안을 내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후퇴 안 하면 통과 못 시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반대표 던질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그 민주당 의원들도 설득해놓지 못하면 민주당이 지금 한국 정치의 여당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정당들하고도 지금 협의를 못하는 무능을 보고 있는데 이런데 무슨 정치를 하겠다. 네. 그리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작은 거를 내줘야 큰 걸 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21대의 지역구에 혹은 비례에 몇 석 차지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도 한국 정치 오래 할 정당이잖아요. 그러면은 대의를 위해서 움직여야죠. 자기 지금 숱한 대시를 할 것이 아니라요. 집권 여당인데 뭐가 저렇게 아쉬워서 저렇게 비례 몇 석 가지고 전전긍긍하는지 사실 좀 답답합니다. 지역구가 너무 많이 줄어들까 봐 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 네. 이 얘기는 일단 지역구를 225가 아닌 250으로 하기로 한 거에서 많이 해결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해찬 대표께서 협박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4+1 공조해서 합의가 안 된다. 그냥 우리 원안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으름장을 놓는 것인데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원안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이 지점을 잘 생각을 해야죠.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다가 왜 갑자기 원안한다니까는 표결에 참석한다고 하지? 이거는 부결만 들어서 선거제도 아예 개혁을 안 하겠다는 네. 시나리오죠. 저는 만약에 선거제도 개혁 안 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물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했을 거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핀란드는 34살짜리 여성 총리가 뭐 내각의 절반 이상을 여성 내각으로 그것도 30대 여성들로 이런 얘기 하다가 우리 국회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핀란드는 사실 2019년에 맞게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80년대 지금 점점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지금 예비 후보자 등록일이거든요. 예. 네. 참. 우리 김소희 공동대표 같은 분이 이미 총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나라를 잘못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 국회에 맡겨놨더니 법 하나 못 바꾸고 선거법 하나 제대로 개혁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큰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저는 우리 민주당이 청취자분들이 네. 더 정치에 관심 가져야죠. 그밖에 네,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그냥 단순히 정당 간의 밥그릇 싸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전체를 위한 선거법 개혁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젊은 것들이 뭘 알아 이러지 마시고 젊은 것들이 더 잘 아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문화도 우리가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신지혜 녹색당 공동위원장,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 수고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